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해운 산업.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2월 국내 최대 선사 한진해운의 파산을 기점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작년 4월 해운업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연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한국해운 재건 프로젝트, 그 성과와 향후 방안,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는 이 해상 운송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 상당수 해운 회사의 이 부채 비율이 무려 400%를 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해운업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되겠죠. 지난 1년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김영무 한국선조협회 상근 부회장, 박광열 한국해양진흥공사 혁신경영본부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 물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해운업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지난 한 2008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해운업이 어려워진 것은 선박 공급하고 세계 무역량으로 대표되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운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고 또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무역 국가에서 자국 상선대가 없으면 네. 외화 운임 지불이라든지 해서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운을 재건시켜야 하는 것이고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바로 운임 서비스 수지가 3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네. 우리가 한때 많이 벌어들일 때는 500억 불을 벌어들이다가 지금은 거의 260억 불 정도로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외국에다가 그만큼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해운 산업 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글로벌 전기 선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고 그 결과가 현대상선의 디얼라이언스 가맹이라는 성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기회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에 해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채 비율 200%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자식 같은 선박들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을 하고 또 경기가 다시 회복되니까 매각했던 그 선박을 다시 또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고 빌리고 예, 빌리고 고비용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에서 똑같이 경쟁을 해도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덧붙인다면 네. 두 분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2008년도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사들은 선박 발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고효율 대형 선박을 확보했는데 우리 당시 때 한진이나 현대상선은 선박을 단 한 척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다 팔기만 하고 네. 배가 없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있는 배를 비싼 값에 빌려와서 네. 어려워지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2016년도에 네. 한진해운이 퇴출될 결과 초래했고 지금도 우리 해운업계가 어렵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보고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5개년 계획, 이 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잡으신 이유라도 있으신지? 기본적으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적어도 5년 안에는 가시적인 해운 재건의 성과를 내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다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히지 말고 성과를 더 빨리 낼 수 있으면 2, 3년 안에도 내고 필요하다면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네.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네. 우리 해운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그런 자세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운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운산업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화물 확보라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해상 물동량이 10억 톤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입니다. 네.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다못해 최소한으로 우리 선박으로 우리 화물을 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겪게 된 겁니다. 따라서 선주와 우리 화주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화주 공동을 위해서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에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갖고 서로 나누는 그런 상생 펀드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 선화주를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도 수립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예를 들면 철강석, 석탄, 석유, 그다음에 LNG 가스 같은 전략물자가 연간 3억 8천만 톤 수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 3억 8천만 톤 우리나라 수입되는데 58%가 네. 우리 배를 싣고 있고 42%가 외국 배를 싣고 있는데 이 42%의 화물을 네. 우리 배로 싣고 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컨테이너를 1,600만 개를 처리하고 있는데 원양의 경우에는 불과 20%밖에 우리 배로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도 우리 배로 최소한도 70%를 우리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 화물선을 확보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큰 과제네요. 해운 산업의 경쟁력의 관건은 네. 뭐니 해도 저비용, 고효율의 선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에 있었어야 했던 고정비가 낮아야만 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박은 한 척이 엄청나게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금융을 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선사들이 어떤 신임도 문제 등등 해서 금융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보면은 네. 앞으로 2023년까지 예. 우리나라 어떤 그 선대를 1억 톤 정도는 가져가겠다.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도 100만 TU 이상은 확보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 절반 정도를 분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계획들을 잘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경영 안정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크게 4가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소형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심한 컨테이너 선사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국내 선사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우리 선사의 경영 상태를 확보하고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컨테이너 선사가 해외에 나가서도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외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혹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현대상선이 우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상선과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소선사나 또 해운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쪽에서 저희의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만 해도 유럽 의회, 예. 국제선주협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해서 과도한 재원을 통해서 심각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국적선의 화물 확보 지원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거래를 저해한다 하는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네. 지난 2008년 위기 때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한국 해운사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진해운이 퇴출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자기 그 해운회사에 지원한 바 있고 그다음에 유럽계 선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박 공급을 초래했습니다. 마스크, MSC, CME 3대 선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선박을 발주한 곳이 거의 360척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해운사람 재건을 위해서 이제 20척을 발주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그 시장 경제를 저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 나가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0%가 외국배에 의해서 운송이 되고 있고 우리 국내 선사는 불과 20%밖에 실지 못합니다. 이것만 봐서라도 외국계 선사의 한국 시장의 접근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화물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1년간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뭐 큰 성과는 아니겠지만 컨테이너 수송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4.2% 정도 컨테이너 수송 물동량이 증가했고 전량 물자의 경우에는 9.2%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1년에 이만한 성과가 이루는 것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어떤 기반을 갖춘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선화주 상생을 위한 상생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주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곧 우리 해운법이 개정이 돼갖고 곧 시행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장기 표준 계획서도 도입이 돼서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최저가 이찰제, 그러니까 전략화물 물자 수송을 쓴 최저가 이찰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최저가 이찰제 대신에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물 확보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살아나야 또 화물 확보도 잘 되고 뭐 그런 거와도 좀 연관이 있나요? 현재 있는 화물만 확보해도 네. 우리 컨테이너 선사, 우리나라 해운 선사가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예. 우리나라 물동량은 10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물동량만 우리 배로 절반 이상만 실어도 우리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화물을 우리 배로 싣는 것이 많이 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실은 제가 조금 이 낯선 좀 그 이름이에요.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1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5일 날 새롭게 그렇군요. 발족했습니다. 네네. 1년 동안에 참 바쁘게 살아왔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예, 이제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했을 텐데 1년 동안에 뭐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우리 선사들에 대한 네. 경영 자금, 즉 예. 유동성을 지원을 했고요. 네. 1조 한 4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사들의 어떤 그 운송 수단인 선박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지난 1년간 한 1조 6천억 정도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선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네. 선박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보통 자금력이 많은 외국 선주한테 팔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빌리는 빌리는.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네.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세련 리저백을 통해 가지고 네. 우선 공사가 사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선주께 빌려드려 가지고 빌려주는, 예. 천천히 자기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 성과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예. 긴급한 유동성 네. 확보를 지원을 많이 했고요. 아, 네. 그 외에 우리 선주들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으로부터 성과 조달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선사들의 자발적인 구조 개선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 알아주는 선사들의 통합법인이 몇 달 뒤인 10월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남아 쪽에 취약하는 선사가 12개입니다. 12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끼리 과당 경쟁을 한다든가 또 12개 선사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영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차로 지난 18년에 우리 선사끼리
항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항로, 한국 태국 항로, 한국 베트남 항로의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국내 선사끼리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규모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선사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금상선과 흥하해운이 컨테이너 부분을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 정도 되면 통합법인이 설립이 돼서 아마 경쟁력 있는 선사로 새로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한진해운이 시장에 퇴출되고 우리나라를 반면교사라 삼아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 세 개의 커다란 컨테이너 선사가 있는데 네. 세 개의 커다란 컨테이너 선사인데 이들이 서로 합쳤습니다. 합쳐갖고 원이라는 큰 컨테이너 선사로 하나로 합쳐서 현재 운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진해운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선주와 화주 간에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마음도 맞고 좀 이렇게 서로 좀 협력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어떤 좀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한 교수님. 예, 우리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선박을 확보하기 이전에 선하주 상생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부와 해운업계에서 그토록 선하주 상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를 저는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처럼 선화주의 상생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을 개정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와 화주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수 선화주 지정 제도를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수 선화주로 지정되게 되면은 저희 항만을 이용할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좀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들여가지고 우리 화주와 우리 선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라든가 가스, 석탄, 철광석 같은 주요 우리 공기업들이 수입을 하는 전략 물자 같은 경우는 선사를 지정을 할 때 네.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네. 종합심사 낙찰제 등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네.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선사보다는 전반적으로 운송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선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또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화주 상생한다고 해서 네. 선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네. 하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랑 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잘 돼갖고 적국적성 적힐 높아지면 네. 무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선박 신조 수요가 약 170척이 됩니다. 이야. 조선산업 발전에도 그러니까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상선이 D-얼라이언스에 가입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컨테이너 선사는 아무리 큰 선사라도 혼자서는 전 세계 서비스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사가 서로 연합해서 선봉량을 서로 교환해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상선이 내년 4월부터는 D-얼라이언스에 정규 멤버로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용 구조가 대폭 개선될 수 있고요. 또 공동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화물 확보가 더 쉬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항로 서비스를 개척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거의 전 세계에서 뭐 왕따 혹은 뭐 낙후 지역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됐다가 이제 조금씩 예. 따라잡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환경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그 해운업계도 친환경 뭐 이렇게 그런 전략, 뭐 경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교수님. 예, 해운업계 환경 규제는 네. 황산화물 규제, 네. 그리고 질소산화물 규제, 그리고 온실가스 규제로 대표되는 대기 환경 규제가 있고요. 이때 그 대기 환경 규제 대응 방안은 황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규제에 적합한 저유황유를 사용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LNG 추진 선박을 도입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때 파주에게 이런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선박을 도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비 비용은 선사가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 규제국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인식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주들이 좀 가져줘야 하고 네. 해운업계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은 한 번 도입하면 뭐 1, 2년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도입하게 되면 20년 이상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박의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IMO, 세계해사기구의 규제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선박 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같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는 LNG 추진 선박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2, 3년 내에 우리나라 조선과 해운이 같이 손을 잡고 LNG 추진 선박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 연구 개발을 해서 향후 10년 우리나라가 해운 조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협회 쪽에서는 어떤 좀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저희 업계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황산화물 규제입니다. 네. 이 규제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운항하는 선박이 네. 우리 소유 선박이 한 1,000척이고 네. 빌려서 쓰는 배가 한 1,400척 됩니다. 합계 한 1,440척 운항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한 100여 척 정도는 스크라바를 설치합니다. 그 나머지 1,350척의 선박에는 내년 당장에는 저유황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1,350척에 필요한 저유황유 기름은 1,120만 톤이 필요한데 네.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필요로 한 양이 한 3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저희 해운업계, 석유업계가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내년 1월 1일부로 저유황유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1,350척의 선박 중에서 차후로 계속적으로 스크라바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2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진공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적인 환경 규제는 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요. 네. 저희 국내적으로도 미세먼지가 국민적 이슈가 된 것처럼 네. 선박을 통한 그 황산화물 저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여하히 조달하여 부담하느냐 예.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선 선사가 오래된 선박을 폐선을 하고 네.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네. 그 선가의 한 10%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저희 공사가 보정이라고 하는 금융수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스크러버라고 한 소위 황산화물 저감 장치.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데만도 한 1,500억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특별 보정 상품을 개발해서 선사가 선박에 이런 장치를 장착할 때 이런 장치들은 독립적인 금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특별 보정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보정을 씌워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이런 장치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컨테이너 박스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조달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컨테이너가 2만 TU 선박이 하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3만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컨테이너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빈 컨테이너를 다시 또 회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 TU 선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3만 개 또는 3만 5천 개 정도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현대상선이 앞으로 신조 준비를 하고 있는 20척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한 60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고 그런 박스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 2조 이상 또 금융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은
자기 소유의 컨테이너로 한 40~50% 가지고 있고 네. 전문적인 어떤 컨테이너 리스 회사로부터 빌린 컨테이너를 한 50~60% 갖고 있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 우리 선사들은 자기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가 20% 이하밖에 없고 아, 그렇군요. 대부분을 외국계 리스 업체로부터 빌려서 쓰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리스료가 또 많이 나가는 그런 또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간의 금융권에서는 선박에 대해서만 금융을 일으켰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도 보정이라고 하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우리 선사들이 쉽게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거나 발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사가 신용 등급이 낮다면은 금융을 조달할 때 많은 이자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 등급으로 직접 저희가 발주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고 그것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선사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리스 플랫폼을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한 10만 TU 정도 물량을 올해 안에 현대상선한테 저희가 아주 저가로 빌려주기 위해서 현재 발주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듣자니까 그 상위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 규모가 큰 상위 선사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한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예. 볼 때 대개 1국가 1 대형 컨테이너 선사 그런가요? 체제를 갖는 것이 네.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되면은 얻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먼저 화주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해운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 범위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물동량이 늘고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인트라아시아, 우리나라에서 동남아까지 이르는 이 인트라아시아에 대해서도 좀 선사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고, 통합, 법인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 외국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컨테이너 선사가 지금 이게 출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죠? 세계적으로 이제 각국마다 원 글로벌 메가 케라 체제라고 하는데 네. 세계적으로 글로벌 메가 케는 300만 TU, 400만 TU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현대상선은 40만 TU, 네. SM상선이 16만 TU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합해봐야 60만 TU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상선이 20척 발주해봐야 40만 TU, 그래봐 100만 TU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규모도 정부 목표는 100만 TU라고 하지만 200만 TU급의 글로벌 메가 캐리어가 우리 국내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해 컨테이너 선수도 보면은 근해 컨테이너의 강자가 싱가포르의 PIL, 대만의 와나이 등입니다. 그 선사의 규모가 근해 컨테이너 선사의 임에도 불구하고 30만 TU, 50만 TU입니다. 근데 우리 12개 선사 다 합해봐 20만 TU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해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PIL이나 대만의 와나이만큼의 그 규모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게 보완이 되어야 할지 세 분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의 해운, 조선과 관련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코트라라든지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해운 전문 인력을 파견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좀 수집하는, 지금 우리가 코트라가 해외의 그런 어떤 트레이딩 정보는 제공하지만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다면 좀 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에 대한 어떤 예측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투자와 보증이라고 하는 금융적 방식을 가지고 우리 선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해운 시황의 분석이라든가 해운 시황 운임의 지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선박의 어떤 정당한 가치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면서 국제 경기 동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해운산업이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한 평가, 또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별 선사들의 어떤 그 경영 지원을 위한 어떤 기업 진단 서비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에 무역되고 우리나라 해운은 세계 5위,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세계 10위의 산업, 1위의 산업, 5위의 산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한 결과 해운산업도 어려워졌고 조선산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도생을 하지 말고 이 좋은 자원을 잘 엮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산업, 조선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해운업이 다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